오늘은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은 39년생이시니까 1939년생이시니까 지금 79 되셨고, 어머니랑 아버지랑 동갑이시고, 아버지는 평생 영광여고에서 제일 오래 하셨지만 아무튼 선생님으로, 국어 한문 교사 선생님으로서 가장 오래 하셨고, 어머니는 평생 유치원 관련돼서 유치원 원장, 유치원 선생, 그 다음에 나중에 유아교육 교수까지 계속 하셨고, 오늘은 부모님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어머니랑 아버지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라이프 스타일을 정리하면, 외갓집은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옛날에 정치 좀 하시려고 집안을 탕진한 전형적인 사례시지만 꽤 범인이셨기 때문에 그 6.25가 터지고 나서 피난을 올 때 꽤 좀 사셔서 배를 하나 장만하셔서, 근데 풍랑을 만나서 일본까지 갔다가 일본 해안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경험이 있으셨고, 6.25 때 총알을 맞으셔서 한쪽 폐를 관통상을 입으셨지만 살아남으신 그런. 외할머니는 굉장히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몰랐던 거는 한빛교회의 초창기 멤버로서 모니카 목사님이랑 아주 처음부터 같이 하셨고, 소라해 미안해. 그리고 평생 교회에서 한빛교회 장로님으로서 평생 사역하시다가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담배는 안 피셨는데, 외할머니는 8을 하셨는데 반을 이제 잃으셨지. 첫 번째 삼촌은 4.19 때 돌아가셨고, 경무대 앞에 아무튼 사진에 나와요. 4.19 대표 사진에. 그리고 외숙모도 뭐 아파서 돌아가신 분도 계셨고,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계셨고, 내가 기억하는 최고의 삼촌은 순필이 삼촌인데, 순필이 삼촌이라고 고등학교, 구리에 있는 고등학교, 동아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셨지만 담배 술도 안 피우셨고, 한빛교회 또 외할아버지 대를 이어서 또 장로님 하셨지만 간경화로, 집안 내력인 것 같은 간경화로 또 젊은 날에, 그때 50세 나이에 돌아가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 외숙모랑 은총이랑 은혜랑은 연락이 좀 끊겨서 살고 있고, 아무튼 그런 외할머니 사이에 첫째 언니로서, 누나로서 어머니는 그게 나셨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나의 증조 할머니,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어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굴을 본 기억이 없는, 할머니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께서 얼마 뒤에 돌아가셔서 그 다음 주 정도에 가족묘에 다시 가지만, 금산에 있는 아버지는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 묘소에 계시는 산소 봉분으로 대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언제나 마음은 고향에 가 계신 그런
아무튼 그렇게 크셔서 그 아버지는 젊어서 10대 때 서울에 올라오셔서 언제나 공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조정동 할머니로부터 괜찮군 이런 인정을 받아서 맨 처음에는 뭐 여러 공장이라든지 일을 하시다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늦가게 공부를 시작하셔서 건국대 한국어교육학과를 나오셔서 선생님으로 평생 사셨던 그런 분이시고, 머리가 굉장히 좋으시고 IQ가 140이 좀 넘으셨는데 굉장히 정의감 있으시고 똑똑하시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럼 없이 사시기는 좀 깐깐한 분이시고, 여기서 이제 중국동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히 하고 넘어가자면, 중국동 할머니 조정동 씨라는 분인데 1919년인가 13년생이셨고 일본식 교육 당시로서는 이제 선진 여성이라고 그러나 신여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신세대, 나름 신세대라서 초기에 이제 한동이 아니라 뭐냐, 한신대학교에서 공부도 하시고 신학도 공부하셔서 평생 전도사로 계셨고, 여러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우시고, 그런 교육자 및 종교자로서, 종교 지도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열심히 하고, 그 당시 이제 일본식 교육을 또 받으셨기 때문에 몸에 상당히 깔끔함과 미 배어 계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정동 할머니의 아버지가 바람을 펴서 아내가 둘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릴 때의 상처로 인해서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제 아버지를 아들처럼 생각을 하신 나머지, 아버지가 결혼을 하게 되자 그 고부간의 갈등 같은, 자식을 뺏긴 듯한 그런 스트레스와 히스테릭함이, 또 본인은 또 여자로서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어쨌거나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어떻게 보면 노천의 히스테리일 수도 있는데, 그런 히스테리와 또 아들 잃었다는 그런 것과 여자로서의 본능적인 어떤 여러 가지들이 나도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섞여서 어머님한테 고부간의 갈등의 형식으로 상당히 심해서, 어머니 아버지는 결혼하시고 나서 생활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던 내 어릴 때 기억에 상당히 어머니가 상당히 고초를 겪으셨던, 물론 뭐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또 나름 아쉬운 게 있고 했겠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아무튼 결혼 생활을 되게 좀 힘들게 하셨던, 그래서 맨 처음에 결혼을 해서 성택중학교에서 사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누나를 낳고 나도 낳고 성택중학교에서 하시다가, 그러다가 뭐 주로 중국동에 이 집에 옛날 집 짓기 전에 사시다가, 또 너무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쌍문동 집이라든지 뭐 당시 양정식 목사님 집이라든지 사시다가, 그러다가 다시 그래도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다시 중국동으로 집을 합쳤다가 역시 아니구나 싶어서 다시 또 이사를 나갔다가, 그렇게 여러 번 이사를 했던, 어릴 때 이사를 여러 번 했던 기억이 초등학교 때 있습니다. 그러다 내가 중학교 때인가 아버지께서 그 집을 이제 나가 살던 집을 팔아서 전세로 살면서 그 돈과 뭐 빚을 좀 얻어서 이 중국동에 지금 건물을, 4층짜리 건물을
짓게 됐고, 덕분에 아버지, 나, 그리고 우리 아들 준혁이는, 우리 집 애들은 본적이 3대가 똑같은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머니는 그 첫째로서 굉장히 책임감이 또 강하시고 리더십이 있고, 또 어머니 자격증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한때 누구나 사람이 이제 너무 큰가? 누구나 사람이 그런 심리학 같은 거에 관심이 많고 흥미로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도 한때 심리학이 굉장히 재밌게 느껴져서 공부 이런저런 책 많이 읽고 사람의 행동 패턴이라든지 심리 분석을 하는 거를 즐겨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딱 밥맛 없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어머니 이력서를 봤었을 때, 내가 어머니가 왜 저러나 10대 때 어머니가 왜 저러시나 히스테릭하게 분석을 나름대로 막 할 때가 있었어요. 중고동 할머니도 한몫했을 거고 자란 환경도 한몫했을 것이고 뭐 이런저런.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런 나의 뿌리 깊은 조언을 나름 경청을 하시더니 한마디를 하시는 게, 주의라, 네, 심리학은 말이다,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또 그냥 흘려들었죠. 근데 나중에 어머니 이력서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 전공이 아동 교육이고 부전공이 심리학이더라고요. 그 외에도 어머니의 자격증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도 있고 유아교육, 뭐 원장, 뭐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굉장히 많은, 또 무슨 웃음 치료 자격이라든지 뭐 무슨 레크레이션 자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한술 더 떠서 아버지가 교사만 한 줄 알았는데 YMCA 상담가도 하셨더라고요. 카운셀러도. 어쩐지 내가 아버지랑 사이가 좋고 아버지한테 온갖 얘기를 다 하는 스타일인데, 아버지가 아버지란 개념보단 친구라는 개념으로 다가오는데, 어쩐지 아버지랑 얘기하면 답이 안 나와요. 스스로 답이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혼자 떠들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으신데, 그 기반이 아마 젊은 시절 YMCA에서 카운셀러로, 상담가로 하셨던. 근데 반대로 아버지도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스스로 결정이 날 때까지 끝이 안 나는, 그러면 서로가 카운셀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하면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아요. 아버지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하나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아버지는 의협심이 너무 강하셔서 불의를 보고는 그냥 못 견디시는 그런 스타일이십니다. 약간 결벽증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기야 뭐 내가 보기엔 누구나 결벽증 같이 보이겠지만, 아버지의 꼼꼼함과 완벽함은, 내 스타일은 아버지를 상당히 괴롭게 만드는, 그렇겠지만 아버지 어느 날 아버지 차 타고 학교를 아마 가나 그랬을 거야. 여기서 나는 신일고등학교를 다니고 아버지는 영광을 다녔으니 어디까지 떨어뜨려 놓으면 저도 나름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가다가 커브길에서 큰 쓰레기차, 덤프트럭 같은 그런 차가, 덤프트럭이군요. 덤프트럭이 커브를 그냥 쭉 가고 있었는데, 그 커브 트는 안쪽으로 오토바이, 그 사륜 오토바이 같은, 오토바이인데 뒤에 짐 칸 실은 쓰레기 청소부 오토바이 같은 게 차가 커브를 같이 틀고 있었었는데, 트럭이 너무 가깝게 와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어깨가 트럭 타이어에 어, 부비되면서 가고 있었죠. 상당히 위험한. 그걸 뒤에서 본 아버지는 빵빵거리고, 트럭은 계속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지만, 아버지가 끝까지 따라가서 그 트럭 앞에, 그 트럭을 결국 세워서 그 운전사한테 얘기를 하고, 가서 사과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하라고 그렇게 양심에 호소하셨고, 그 트럭 운전사도 미안하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갔던,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양심상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주머니에서 무슨 라이센스 증명서 같은 걸 하나 꺼내 보이셨는데, 그게 지역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학생 지도증이라는 그런 증서였습니다. 그거는 아버지께서 학생 과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학생 지도를 할 수 있는 어떤 편의 측면에서 경찰서에서 발행한 그런 거였는데, 그게 성인에까지 영향을 미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에피소드는 굉장히 많아요. 어머니에 대한 에피소드도 많지만 아버지 거를 하나 더 소개하자면, 아버지는 무슨 일이 터졌을 때마다 한 가지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교육적으로 가장 옳은가, 어떤 것이 가장 교육적으로 옳은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여행을 했는데, 그래서 제자 집에 이제 묵으셨어요. 근데 그 집 제자가 결혼해서 이제 아이도 있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진 거죠. 가만 보니까 이제 아이가 가져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생각하시기를, 오래 하시도 않으셨을 거예요. 맨날 패턴이 그러셔서 아이한테 불러서 내가 망원경을 잊어버렸는데 혹시 찾으면 너한테 주마, 선물로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니나 다를까 여행에서 돌아온 뒤 얼마 뒤에 그 제자 엄마한테서 이제 전화가 왔지, 아버지한테. 아이가 선생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내가 그 선물로 준 거다, 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아이 시각에서 보면은 평생 남의 거를 또 훔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큰 모면이 아버지의 성견지명으로 인해서 해결이 됐으니 그 깜짝 놀란 마음을 좀 다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그런 지혜로움이 묻어난 거가 또 대표적인 게, 아버지 젊은 시절에 학교에서, 성택중학교에서 주변이 포도밭이었는데, 나도 어릴 때 기억에 포도나무 하면 이렇게 머리 위로 포도들이 열려있는, 아마 그때가 꼬맹이 뭐 한 두세 살 정도 됐었을 테니까, 포도나무, 코스모스, 해바라기는 너무 컸고, 코스모스도 해바라기만 했던 코스모스를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크면서 그런 종자가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어릴 때 봤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저 하늘 위에 매달려 있었던 그 기억이, 어쨌거나 그 근처에 포도나무 농장들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가르치던 가르치던 학생들이 포도 처리를 하다가 이제 걸린 거죠. 포도 농장 주인한테 이제 잡혀가지고 학교로 왔고, 담임이었던 아버지가 인계를 받아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인계를 받고, 아버지 돈으로 이제 그 포도 주인한테 매상자를 사가지고는 바네들 모아놓고
이제 포도 파티를 한 거죠. 자세한 내막은 얘기하지 않고 파티를 했고, 아이들은 뭐 잘 먹었지만 그 포도 서리를 하다 걸린 애들은 먹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울고 있었다는 그런 그 사진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아버지의 머릿속은 어떻게 하면 교육적으로 가장 맞을까, 그 생각을, 그리고 판단이 참 빠르고 바르셔서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아버지의 의견에 토달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100번 생각해도 맞는 그런 상황. 그런 아버지의 바른 생활 습관은 지금도 계속돼서 아파트 회장인가 뭔가 그거를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뇌물 안 받으시고 어떤 그런 꼼꼼함, 누구한테 뇌물 주지도 않고 또 뭐 그러시는 습관이 지금까지도 계속 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친구로서도 되게 좋아하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서도 아버지를 꼽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버지한테는 똘똘한 머리를 물려받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내 아빠가 아닌가? 아버지가 글을 되게 잘 쓰셔서 60되시고 딱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명예퇴직인가? 를 하시고 아버지가 옛날 여자친구한테 글을 써서 책을 만들어 줄 정도로 그렇게 글쟁이셨는데 평생 그거를 시간이 없다가 60 되셔서 학교를 그만두시고, 물론 나중에 너무 일찍 그만둔 것 같다고 후회하셨지만 글을 쓰시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양평인가 어딘가 뭐 빈집 하나 빌려가지고는 거기 기거하면서 정상은 아니신 것 같아. 거기서 결국 책을 2권을 냈습니다. 하나가 아버지 자서전인, 사실은 자서전인데 자서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질구질하다고 그냥 소설이라고, 자서전적 소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서전이죠. 그리고 하나는 그냥 가볍게 에세이, 그동안 쓰셨던 글 같은 것들 가볍게 2권을 내셨습니다. 읽기도 전에 벌써 한쪽 쓸 때마다 얘기를 다 해주셔서 책을 읽었는데 새롭지가 않아서 참 재미가 없었던 책 중에 하나로 기억되고 있고 아버지랑 어머니의 2분의 에피소드, 둘 다 여행을 좋아하셨나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젊어서 너무 쿵짝이 잘 맞으셔서 지금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싸운 기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 기억에는. 물론 많이 싸우셨다고 하는데 제 기억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2분이 언성 높여 싸운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건강한 가정에 태어난 부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결혼하고 아내랑 신혼여행에서부터 싸웠는데 이거는 잘못된 결혼이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주입이 돼버렸죠. 아니 평생을 살아도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기억이 없는데 나는 초창기부터 싸우니 이거는 이미 수틀린 결혼이다, 잘못된 결혼이다, 이런 생각이 계속 자리를 잡았고 한 3년 뒤에는 급기야 굉장히 심해졌죠. 아버지한테 이혼하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그때도 뭐 아버지가 이렇게 답 없이 이야기를 쭉 들어주시더니 2가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네 결혼 생활이 물론 쉬운 게 아니다. 그리고 네 얘기 뭐 힘들 수도 있고 그런데 두 가지를 깊게 생각하고 결정을 하라고.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한 가지는 아버지도 살아보니 주변에 이혼한 사람도 많고 하는데 그 전처만한 후처는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해라. 전처만한 후처가 없다? 그게 뭔 말인가? 어쨌거나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너에게는 악처일 수 있어도 너의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천사 같은 엄마라는 걸 기억하라고.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한 3개월인가 6개월인가 곰곰이 생각을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는 따로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나보다 나아요. 성격, 품성 뭐 여러 가지가 지혜롭고 어떨 때 안 지혜로운 것 같은데 되게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나보다. 그리고 이제 결혼 한 18년 같이 살았는데 살면서 점점 이뻐져요. 내가 올해 노안이 와서 돋보기를 맞았는데 그래서 그런가? 아닌데 잠잘 때 문득문득 쳐다봐요. 입 벌리고 코 골고 자긴 하지만 보면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도 가끔 옆에를 보고 그러면 좀 예뻐졌어요. 사람이 얼굴도 진짜로 얼굴이 옛날에 또 완전 둥그랬는데 요즘엔 달걀형으로 바뀌었어. 부부가 닮아간다 그러는데 정말 얼굴형이 바뀌었어. 어릴 때는 슬기 어릴 때처럼 완전히 동그랬는데 얼굴이 요즘에는 달걀형으로 바뀌었단 말이지. 뼈도 바뀌나? 아니면 살이 빠져서 그런가? anyway 실제로도 이뻐졌어요. 사람이 성격도 되게 둥글둥글해지고 좋아지고 물론 나보다야 둥글둥글했지. 나처럼 못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어쨌거나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아내를 보고 결혼에 대해서는 따로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어르신이 본 여자가 더 맞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결혼은 한 10년은 지나야지 맞춰진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에피소드 하나 더 있구나. 되게 많아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에피소드가 너무너무 많아. 책으로 쓰기에는 나도 지겨운 책 쓰기 싫어서 그냥 영상으로 남기는데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여행을 너무 좋아하셔서 옛날에 125cc 오토바이가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 출퇴근으로. 그 옆으로 나도 오토바이를 나중에 탔지만 10년을 탔지. 아버지도 한 10년 넘게 타셨을 거예요. 근데 그 오토바이를 가지고 한 2주 걸렸을 거예요. 제주도까지 페리에다가 싣고 텐트 치고 2주 제주도까지 풀코스 여행도 하시고 또 1년 뒤인가 2년 뒤에는 또 내륙지방 또 오토바이로 투어를 하시고 그 어머니 아버지 여행하시는 한 10일에서 2주 사이 그동안 집에 라면 박스 놓고 외할머니가 좀 봐주시고 그렇게 살았는데 외할머니한테 아주 혼났죠. 죽고 싶어서 애들 구워 만들고 싶어서 과버트리라고 하는 오토바이로 그 여행을 다니냐. 그렇지만 그만큼 낭만이 있으셨고 또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나름 물론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안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과속은 안 하시지만 뭐 125cc로 과속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당신 내비도 없으셔서 고속도로로 오토바이 끌고 다니시기도 하고 경찰한테 걸리시기도 하고
길에서 맨날 텐트 치고 주무시고, 아버지의 여행 스타일은 내 여행 스타일이랑도 되게 비슷한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았구나. 참고로 제 여행은 수백 번을 갔지만 아직 여관 같은 데서 잔 적이, 숙소에서 잔 적이, 내 돈 내고 잔 적이 아마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숙소에서 한 번 잔 적이 있죠. 아버지도 그런 스타일이 있어서 지금도 텐트에서 주무시기 원하고 여행 캠핑하기 원하십니다. 다음 주에 만나서 가족매도 갈 텐데 그때 또 뭐 비슷하지 않을까. 아버지 요청하시면 텐트 꺼내 자는 거죠. 날씨 춥진 않을 거예요. 길에서 해 드시고. 자, 어쨌거나 아버지한테는 그런 여행에 대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걸 써머리를 하면, 첫 번째 여행, 두 번째 가족이랑 놀기, 세 번째 수영, 네 번째 등산,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수영 배운 거에 조금 더해서 스쿠버를 하고 있고, 가족들이랑 또 여행 가고 있고, 아버지 산행에 조금 더해서 암벽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네요. 나의 50% 이상의 모든 것들은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거네요. 덕분에 우리 가족들도 대를 이어서 고생을 좀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어머니는 유아교육 창작공예 교수기도 하고 원장이었기도 했고, 어릴 때 기억 중에 하나는 어머니의 유치원을 갔는데, 아마 잠실에서 유치원 할 때 원장으로 계실 때 거기를 간 것 같은데, 원장인지 원감인지 모르겠네. 근데 어린 마음에 유치원을 갔는데, 아니 내 엄마인데 자꾸 딴 애들한테 막 간식 주고 크레파스 주고 막 이뻐하고 하고 머리 쓰다듬고 그러는 거야. 아니 내 엄마인데. 그래서 되게 질투가 났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쪼잔해서 그런가? 근데 어린 마음에는, 아니 내 엄마인데 엄마를 뺏긴 것 같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딴애 이뻐하니까. 그리고 먹을 거 자꾸 딴애 막 주니까, 딴애 몇십 명 막 다 주고 나도 걔네랑 똑같이 주고 그래서 질투났던 기억이 아직도 있고, 어머니에 대해서 되게 멋있었을 때가 몇 번 있는데, 이것도 누구 염장젤룰 얘기긴 한데, 어머니가 이제 시간 강사로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대학로라 이런 데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퇴근하시고 야간 강의 끝나신 어머니 시간에 맞춰서 꼭 픽업 가셨죠. 어떨 때는 저도 따라갔는데, 그래서 어떨 때 어머니 강의하시는 강의실 앞에 하지, 아버지는 보통 차에 계셨고 나는 심심하니까 이제 강의실 밖에 또 이렇게 지나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보니까 집에서 밥 해주는 엄마인데 강의하는 소리가 막 분필이 날라다니고 막 열정적인 목소리에 막 카리스마 짱 막, 우와,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은 엄마 목소리가 처음으로 들었을 때 그 충격은, 우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열광을 하시는 분이 우리 엄마란 말이야? 엄마는 참고로 무대 체질이라서 무대에 올라가면 날아다니시는 분이에요. 어머니에 대해서 배운 거는 창작공에 대한 거라, 여러 가지 공예들, 양초공예, 뭐 종이접기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 결국 뭐 애들이랑 놀아주는 거가 어머니한테 배웠고, 피아노 아기 때부터 쳤기 때문에 어머니 피아노에 대한 일화를
돼 있구나. 내가 피아노를 치는 것은 어머니 때문인데, 어머니가 옛날에 피아노를 바이엘 뭐 가리키다가 제가 정규적인 걸 되게 싫어해서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주일아 너는 뭘 치고 싶니? 그래서 이런 거 뭐 슬픈 로라라든지 당시 화장품 광고 백 음악으로 나왔었는데, 랑콩 화장품의 슬픈 로라라든지 뭐 월광곡이라든지 뭐 엘리제를 위하여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어머니께서 바이엘을 덮으시고 그런 악보로 내 교재를, 첫 교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시작됐죠.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거 괜찮다고 그러시는 게, 어머니가 바이엘이든지 이런 게 일본식 교재라고 꼭 그렇게 체계적으로 안 하고 네가 치고 싶은 것대로 해도 된다고 그러셔서 맘대로 치기 시작해서 지금이 오게 됐죠. 지금 이제 피아노보다 한술 조금 더 떠서 마찬가지로 컴퓨터 음악을 한 지가 한 25년 넘게 됐고, 더불어서 이제 녹음이라든지 그런 것 또한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런 겁니다. 아버지한테 받은 게 하나 더 있네요. 사진기. 그렇다고 아버지께서 사진을 엄청 잘 찍으셨다는 게 아니라, 당시는 필름이었기 때문에 사진을 내가 막 찍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가 필름 아깝다고 막 못 찍게 하셨어요. 그에 대한 사소한 오기? 반발? 아니면 뭐라 그럴까? 그때 너무 하고 싶었던 건데 못했던 그거가 폭발해서 그런지 지금 사진작가가 됐네요. 참 실컷 찍습니다. 집에 사진기가 한 10개도 넘을 거예요. 그치, 조명도, 사진 조명도 10 몇 개가 있고, 대형 프린터도 있고, 그거 코팅하는 기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업하는 것도 이제 동영상 촬영을 하니까, 그거의 시작은, 영감은 아버지한테서 시작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버지 돌아오면은 제 사진을 참 되게 많이 찍으셨네. 나도 지금 아이들 사진을 평생 찍고 있듯이 내 어린 시절에도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 대를 이어서 찍고 있군요. 어쨌거나 어머니에 대한 에피소드도 어머니는 예술가, 어머니에 대한 기억에 좀 짙게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작품을 만드실 때는 여러 가지로 만드시는데, 색종이 접기 뭐 이런 걸 비롯해서 뭐 그런 거는 이제 상식이고, 무슨 그 파라핀 이렇게 큰 덩어리를 녹여서 양초공예 여러 개로 만드는 그런 것도 있었고, 무슨 털실공예, 뭐 씨앗공예, 조개 무슨 공예, 조개 껍데기로 만드는 공예, 온갖, 어떻게 보면은 창작공예라는 게 재료가 무제한인 것 같아요. 모든 게 재료가 될 수 있는, 모든 게 공예의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옛날에는 막 과일 먹고 씨도 다 모아놔야 됐었고, 바닷가 가서 조개도 다 모아서 놔야 됐었고, 다 어머니 모래부터 하여튼 뭐 별의별 게 다 재료가 됐었으니까 그런 기억이 있고, 어머니가 작업하실 때는 방이 한가득히 다 어질러져 있었어요. 그 안에서 어머니가 앉아서 공예를 만드시고 작품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되게 멋있게 보였어요. 어머니, 그쵸. 그 열정, 그 열정이 미친 듯이 만드시는, 뭐 맷방 매치를 그렇게 미친 듯이 만드시는 그 열정이 이 유전적으로도 나에게 와서 뭔가 작업을 할 때, 음악 작업이나
무슨 촬영이라든지 뭔가 할 때 그 열정이 나에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담겨 있죠. 그 예술의 피는 어머니한테서 왔고, 아버지는 그 기타 등등이 아버지한테서 온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음악에 대한 에피소드 하나 더 남겨야 될 것 같은데, 90 몇 년도부터 컴퓨터 음악을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지금은 안 세지만 당시로 막 3, 400곡 정도를 만들어서 되게 유치한 비슷비슷한 걸 많이 만들죠. 녹음을 하고. 그렇게 녹음을 했을 때마다 한 번도 안 빼고 들어준 분이 어머니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몇 년 동안 계속 들어주시는데, 어머니는 보통 만들었다고 들어달라고 그러면 뭐 설거지를 하든 뭐를 하든 바로 들어주셨어요. 이따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방을 딱 닦아도 그래 그러고 놓고 와서 먼저 들어주셨어요. 이따가 다음에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지금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는가? 이따가 다음에 내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는. anyway.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박자를 이렇게 맞춰주시면서 잘 만들었다 하시는데, 몇 년이 지나고 좀 더 이제 복잡한 박자와 연주를 막 하게 되는데, 어머니의 그 맞추시는 소은이 박자가 조금씩 틀리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때도 어머니는 나름 박자를 맞춰주고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박자를 맞추시는데, 그때 알았죠. 이제 어머니 수준을 조금 넘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엇박자와 뭐 이런 리듬감이 이제 어머니 세대의 그런 리듬감을 넘어선 거죠. 그래도 어머니는 이제 나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박자를 맞추셨던 건데, 그때 좀 충격이 아니라 뭐 하나 알았지요. 어머니 저런 구라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가만 보면 내가 지금도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머니가 계속 잘한다고 해줬던 칭찬 때문이 아닌가. 내가 듣기도 지겨운 비슷비슷한 곡을 그렇게 만들면서 몇십 년을 하다 보니 바보라도 할 수 있는 것 수준일 뿐인데, 어머니의 그런 사랑의 구라가 사람을 흥량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 다음부터 우리 집 애들한테도 가급적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는 것 같아요. 미안해 얘들아. 어머니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 하나 또 있는데, 비슷한 건데, 음악 이전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꽤 일찍부터 했었어요. 열몇 살 때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프로그래머가 되고 전산실에서도 일하고 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컴퓨터와 관련된 작업을 하는 거지만, 그거의 시작점은 아버지가 중국 컴퓨터인데 업무용 컴퓨터, 그래서 프로그램밖에 못했던 게임하고 놀지 못했던 그 컴퓨터를 사주셨던 것. 그런데 그 이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한 600개 이상을 만들었었는데, 카운트한 것만, 그것도 거의 다 어머니께서 봐주셨어요. 프로그래밍을 알아서 봐주신 게 아니라
이런 거 만들었다 그러면 또 봐주시고, 아,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우와 대단한데, 우와 이야, 뭐 이런 거 해주신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그 격려로 그 카운트 한 것만 600, 700개, 800개를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뭐 재미없으니까 안 보셨지만, 그래도 미친 듯이 발동이 그 걸릴 만큼 격려를 많이 해주셨던 그 어머니의 그런 칭찬은 나중에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책도 있지만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은 다 바보가 아닌 이상, 아니야, 바보도 그럴 수도 있어. 어쨌거나 사람은 다 인간인 이상 뇌가 다 거기서 거기 비슷비슷한데, 그것을 단지 오래 오래만 하면 잘하게 되겠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들 어떻게 이렇게 젓가락질을 잘하냐고 그러지만, 사실은 아기 때부터 하다 보니까 오래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다 보니 된 거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오래 하기만 하면, 그 분야를 그냥 오래 하기만 하면 잘하게 되는 게 기본적이죠. 피아노를, 물론 뭐 똑똑한 애들 있겠죠. 천재적인 애들이, 재능 있는 애들이. 근데 재능이 없어도 자기가 그게 재밌게만 느껴지면, 그리고 그 재미로 오래 하면 잘하지 않겠어요? 잘하게 되겠죠. 최소한 자기 만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행복하면 되지. 무슨 어디 나가서 콩쿠르 할 것도 아니고, 뭐 연주회 막 이렇게 업을 할 것도 아니고. 결국 인생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칭찬을 아이들에게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칭찬이 비록 좀 구라일 수도 있어도, 그런 격려가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오래 재미있게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런 교육 관점은, 교육 가치관, 교육관은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어머니 아버지 얘기하다 보니 이상하게 흘렀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이 교육자셨는데 좀 독특하게 키우셨어요. 독특하긴 아닌데 나름 어떻게 그렇게 컸네요. 아직까지 신발을, 우리 집에 이제 그 부유하게 자란 집은 아니었죠. 어릴 때 기억이, 그렇다고 막 아주 가난하지도 않았, 배고픔을 모르고 살았으니 아주 어렵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넉넉하게 살지도 않았죠. 지금도 물론 그렇고. 아직까지 저는 나이키나 뭐 프로스펙스라든지 아디다스라든지 아, 뭐 아식스라든지 뭐 그런 메이커를, 신발이건 뭐 가방이건 옷이건 사본 적이 없어요. 아내가 조금 깝깝해하죠. 근데 그런 돈이 물론 그런 거를 살 만큼 넉넉지 않아서기도 하지만, 돈에 대한 투자는 옷이나 이런 것보다는 공부할 수 있는 뭐 책이나 장비라든지 그런 거에 도움되는 거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시각이었기 됐죠. 어릴 때에 맨날 5,000원짜리 운동화, 시장표 그거 신었고, 어릴 때 그 프로 야구단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또 메이커들이 시작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열등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기억에 뭐가 있었냐면, 신발 주머니를 돌려놨었어요. 메이커가 프로스팍스, 나이코 뭐 이런 거가 애들이랑 비교되는 게 싫어서 신발 주머니를 안 보이게 돌려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큰 열등감은 아니었던 게, 그래서 그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등산화를
신고 다녔어요. 지금도 등산화 많이 신지만 등산화는 일단 10,000원이면 살 수 있었고 튼튼하고 운동화처럼 메이커나 이런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거는 얘로 우리 집에 그 포니투 최초의 차가 포니투를 사셨어요. 그것도 새 거가 아니라 중고로 샀는데 포니투 CX라는 차를 샀죠. 얼마나 신기하던지. 근데 그 차를 십몇 년을 타셨죠. 딴 차들이 세대가 다 바뀌고 막 소나타 다니고 했을 때도 불구하고 포니투 CX를 탔었어요. 그 차를 언제까지 탔냐면 타이어를 갈기 위해서 제키로 차를 올리면 차가 올라가야 되는데 제키가 차를 뚫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까지 탔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창피하다고 차 타고 가다가 이제 사거리에서 쓰면 옆에 차가 창문 열고 박수를 이렇게 대단하다고 멋지다고 막 이렇게 해주는 때까지 타셨는데 차를 바꾸자고 하면 아버지께서 야, 그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는 이걸 타면은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돈이 있는데도 타는 거는 멋있는 거라고 그런 말씀하셨죠. 실제적으로 나이키 뭐 이런 거 기억이 없지만 저한테 지금까지도 그런 게 지금까지도 뭐 이렇게 부끄럽다고 생각되거나 열등감으로 남아있지 않는 이유는 그런 것 대신 채워졌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가족여행도 많이 했었고 책도 많이 읽었었고 하고 싶은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배경도 있었고 그런 기억들이 있네요. 에피소드 너무 많은데 오늘 다 못할 것 같은데. 야, 어쨌거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에피소드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벌써 1시간 정도 되니까 피곤하고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쨌거나 어머니 아버지는 좋은 나의 친구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고 사랑하는 분이고 마음에 언제나 큰 짐이 있고 그렇네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 키워주셔서 키워주신 거에 비해서 잘 못 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인생은 기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좀 별난 아들이지만 나름 재밌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가족묘나 여행이나 한번 가지요. 안녕히 계세요. 마치겠습니다. 재밌네.